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죠. 교육 현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학교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있는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여야 되겠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상의 아동 복지는 뭘까요? 이랬을 때 아이가 행복한 곳에서 행복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전 참 그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아이가 집에 있으면 학교에 가고 싶고, 학교 끝나면 예를 들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싶고, 활동들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으면 학교 가는 게 너무 싫고, 그렇죠? 학교 끝나면 또 학원이니 지역아동센터니 여러 가지 부분에 가는 것이 너무 싫고, 그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집에 가는 건 더 싫고, 아무도 없는 집에 가서 정말 일회용이 아니라 햇반이니 이런 거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놓여진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물론 다른 상황들도 많이 만들어야겠지만 학교에서 많이 즐겁게 보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병리적 현상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양한 체계 차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태 체계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개인으로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과 그다음에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으로 이렇게 한번 좀 범위를 확대시켜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학생 개인적 차원, 아까 전에 학교 가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자꾸 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아이가 얼마나 학교 가는 것이 싫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폭력도 대단히 지금 문제지만요. 따돌림 당하는 거는 오히려 정서적으로 학대, 폭력과 관련된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 폭력, 따돌림 이 부분들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박사 논문으로 쓴 것이 이제 무단결석에 대한 부분을 썼는데요. 여러분, 무단결석이 있기 전에 아이들은 잦은 지각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아이들이 왜 지각을 할까요? 자, 지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돌봐줄 부모들이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증명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결석이 아니라 지각이 아니라 무단으로 지각되어지는 건 점점 더 심각해지는 문제겠죠. 그래서 조기에 이런 지각이 있을 때 이렇게 대처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요. 지각을 하다 보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겨져요? 그러니까 자꾸 부모에게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부모를 결석을, 완전 결석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출까지. 자, 이제 결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가출로까지. 그래서 이제 가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나마 계획한 다음에 가출한다. 이러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의미? 이상하긴 한데. 가출을 하더라도 계획한 다음에 가출하면 솔직히 말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계획 없이 가출을 한 다음에 잘 데가 없거나 또는 먹을 게 없거나 이러다 보면 성매매나 매수 이런 환경에 놓여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진 아이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지각이나 결석이나 가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이들을 너무나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청소년 쉼터에 계신 분이 있었어요. 이제 가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했더니 탈가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출할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을 탈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는 용어에 있어서도 대단히 좀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었죠. 자, 아무튼 학교 부적응 문제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도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하는, 그렇죠? 학교에서 이제 학교에 있는,
나이 또래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아요. 근데 학교 만족도가 가장 낮아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이런 요인이 뭘까요? 입시 위주의 너무 교육들이, 그리고 예전에는 여러분 학교에 공부를 못하더라도 운동을 잘하거나 또 예술활동을 잘하거나 그러면 각기의 역량들, 그런 인기를 또 얻을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학만 가는 것에 아주 중점을 두다 보니까 대학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그래도 학교에서 나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나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저는 또 실천 현장에서 계속 있다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도 성공 경험을 가져서 긍정적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환경 속에 놓이게 되면 자존감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들이 너무나 부족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서도 내가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꾸 받고 지지를 해주고 맞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학교 오는 것이 즐거울 텐데 학교를 가도 너는 왜 왔니? 너는 들러리야? 이런 인상을 계속 심어주면 아이들도 학교 오는 것이 또는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들로 갈 수 있겠죠?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가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고령화나 낮은 출산율, 이게 지금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핫 이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한 명 한 명이 사회화 기능들을 배우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어떤 초등학교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 선생님 은퇴를 앞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젊으실 때는 학생들 되게 많으셨죠. 보통 그때는 60명, 70명씩이었는데 요즘은 30명 미만, 보통 20명에서 30명 사이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줄은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수월하시겠어요? 이랬더니요. 오히려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예전에는요, 70명의 소위 말하는 하인을 거느리는 상황이었다면 요즘은 30명의 공주와 왕자님을 모시는, 그렇죠? 하인인 상황이 된 것 같다는 느낌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 형제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발을 뻗어야 될 때와 또 접어야 될 때 나름대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활동할 수 있었고요. 부모님들도 군사부일체,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교육하고 있었지만 요즘 선생님들, 학교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면 다른 부분들보다도 더 힘든 게 학부모들의 민원과 이런 힘든 그 부분 때문에 더 오히려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거나 힘들게 하는 거면 필사적으로 부모들도 더 건의하거나 항의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낮은 출산율하고도 연관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저희 아들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그랬더니 아빠하고 엄마하고 애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다 살았는데 이유가 뭔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빠는 제비족이라서, 엄마는 날라리라서, 아이는 비행 청소년이라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얘기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아빠는 기러기 아빠, 갈매기 아빠, 올빼미 아빠.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오시는 아빠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죠?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 한번 보거나, 맞죠? 엄마는 새엄마라서, 그죠? 새엄마라서. 그 다음 마지막 애는요, 덜 떨어진 녀석이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저 그 얘기 듣고 처음엔 막 웃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아빠들도 너무 바빠요. 애들이랑 놀아줄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해외로 보내요. 또는 주말만 만나요. 이렇게 되니까 가족 간에 상호작용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요. 엄마는 이혼율이 너무나 증가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혼율이 너무 증가해서 이제는 새엄마가 너무 이렇게 편하게 얘기되어지는 상황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걸 폄하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찌됐건 간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아이들 스스로, 그죠? 과잉행동장애, 초등학교 4명 중에 1명은
ADHD가 의심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2015년 이후로 가장 우리나라 인구 비율 중에 가장 높아진 게 1인 가구예요. 그다음에 2인 가구, 그다음에 4인 가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1인 가구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제 자녀를 출산 안 한다는 얘기가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4인 가구면 혹시나 그 가정 중에 어렵거나 아프거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혼자 또 특히나 여성 가장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는 여성 가장 증가하는 것도 그랬는데요. 아버지 혼자 또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들을 저희가 또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 오히려 더 아이들의 돌봄이 제대로 안 되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도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적으로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학교 교육적인 차원으로 가보면요. 학교가 이제 많이 좋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민주적인,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여건들이 있고요. 때로는 요즘은 이제 교사들의 인권들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환경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학교는 또는 교육계는 조금 더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교육 방법으로 훈육을 그러니까 교와 육,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기르는 것에 이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입시 위주의 교육이 너무나 그래서 성적이 좋지 않으면 나름대로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래도 그거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말썽 피우고 힘든 애들이 한번 말썽 피우면 전학을 가야 되는 상황, 비슷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학교 내에서도 폭력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는 순화해야 되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만연해 있는 상황들이다. 그다음에 사회 환경적인 차원으로 봐도 약물 남용이라든지 또는 아까 전에 가출을 하게 되면 이런 매매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를 입시 위주의 어떤 환경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부분도 여러 가지로 사회 환경적인 여러 부분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 교육계의 한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교육계에도 이제는 교사 중심 또는 교수자 중심의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중심의 그다음에 학부모의 의견만 중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주는 부분으로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제 예전에는 머리 좋은 애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꾸준히 이제 성실하게 하는 아이들이 성공한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재미있게 하는 아이들이 성공한다라고 이제 바뀌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들, 맞죠? 아이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학교 내에서 다양하게 표출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단지 학습만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환경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개개인의 어떤 잠재 능력을 극대화시켜주고 그다음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패러다임, 그중에서도 첫 번째 학생들의 삶의 질이라는 거예요. 삶의 질.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나름대로 향상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디에서? 학교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 사회복지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군인들의 어떤 삶의 질, 군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그래서 군 사회복지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정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래서 교정 사회복지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 병 또는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자, 다음에
학교사회복지사가 주로 다루고 있는 대상은 학생이죠. 학생. 요즘 최근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또는 가정 또는 지역사회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 학교사회복지, 특히나 교육복지,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이제 학생 중심으로 이제 관점을 적용해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시기들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학교에 교사들을 위해서 휴게실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사 선생님들이 휴게실에서 마음껏 편하게 쉴 수가 없으니까 여교사 휴게실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달라. 그래서 여교사 휴게실도 사실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학생들을 위한 쉼터는 있나요? 학교에? 저는 그것이 학교사회복지실이라고 저는 정말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학생 중심, 학생이 원하는 부분에서 최대한 그것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중요했어요. 기업들도. 그래서 고객이 만족할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제품 만드는 것들을 선호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고객 감동. 그렇죠? 그래서 좋은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AS를 잘해줘서 고객이 우와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고객 감동이죠. 요즘 최근에는요, 고객 졸도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BS예요. 그러니까 망가지기 전에 미리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BS라, 비포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냐고 렌탈 서비스 이런 거 하는 것 정도로,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면 고객에게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고 감동시키고 졸도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에게도 만족시켜주고 감동하고 졸도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하는 식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개방적인 학교를 조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복지계도요, 최근에는 복지사만 근무하지 않습니다. 복지기관들 가보면요, 물리치료사 또는 상담사, 상담 관련 사람, 이런 분들 또는 운전기사, 그러니까 복지기관에도 반 이상이 교사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근무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학교라고 하는 환경에서도 물론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교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 또는 치료적인 문제, 영양의 문제, 이런 분들도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전문적으로, 그래서 보건교사가 아니라 간호사, 영양교사가 아니라 영양사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뒤에 교사가 붙어야 내가 학교에 근무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어떤 가장 개방적이지 않은 이런 학교 환경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학교에 이제 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맞죠? 최근에는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죠. 그래서 한번 오면 거기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학교에 복지사들이 들어오는 것 굳이 외부에서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도 아이들의 복지를, 그래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여건을 잘 형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의 이런 복지적 기능 수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가장 종합한 게 뭐냐? 학교 사회복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후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되게 됐지만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특히 53개국에서는 이 학교사회복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소위 후진 복지 선진국이지 복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눈뜨지 않는 나라들도 복지를 도입할 때 학교사회복지를 점차 도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교사회복지 제도를 좀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학교 사회복지를 얘기하다 보면 일각에서는 그러면 복지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원래 학교라고
교라고 하는 부분은 전인 교육이에요. 여러분, 교육, 이거 한번 먼저 볼까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교자는 가르칠 교자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행위에 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거기다가 육은 기를 육자예요. 그러니까 기르는 것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학교는 뭐냐?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서당에서는요, 아침에 밥을 먹고 학교에 가서 하늘 전 따지 이거 하고 나서 점심때 되면 이제 다 헤어져서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무교육이 하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도시락을 싸가져 갔죠.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근데 이게 도시락 싸는 걸 누가 쌌어요? 엄마들이 쌌어요. 그 뭐예요? 가정의 기능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뭐예요? 학교에서 모든 급식들을 해주잖아요. 아이들이 물리적으로 다쳤어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치료해 주잖아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럼 상담도 하고 또는 부모님들이 너무 어려요. 그러면 그 자원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해서 아이가 학교에서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해 주는 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인교육, 그러니까 한 명의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것. 그래서 전인교육이 어떤 학교 교육의 어떤 전인교육의 학교 교육의 이념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죠? 사회복지가 이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교육 복지 또는 복지 교육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얘기들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육과 복지가 만났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균등한 어떤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기회만 제공해 주는 건요, 단순한 평등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평등입니다. 거기에 조건도, 그래서 적합한 교육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는 그 결과까지도 평등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최저 학력 수준이 있어서 졸업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그 학력 정도는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니까 뭐예요? 지능이 떨어지거나 장애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래도 애가 기초 학력까지는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영양을 담당하는 게 누구예요? 영양사. 상담사 맞죠? 복지사. 진로 상담사.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치료, 간호사,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잘해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학교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 복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학교 사회복지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요? 여러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가정일까요? 집일까요? 물론 집입니다. 근데요, 보통 자는 시간을 빼고 정말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따지면 학교가 훨씬 더 시간적으로 많은 부분인 거예요. 저렇게, 맞아? 눈 떠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은. 그렇다면 그 학교에서 아이들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건 대단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역사할 때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복지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복지관에서는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봤어요. 근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정도 아이들은요, 벌써 학교를 떠나는 애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도 벌써 부모가 안 계시거나 계셔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애들이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좀 개입하는 게 너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사회봉사 명령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진행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들이 오시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애는 괜찮은데 근데 딴 애한테 물어보면 걔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사실은 희망을 많이 봤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아직까지 그래도 얘를 붙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가 있으면요,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옷이, 그 다음에 옷의 위생 상태, 그 다음에 복지실로 놀러 오는 애들 보면서 모니터링이 돼요. 그럼 조기에 발견해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 수급권자가 되려면 우리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몰라서도 신청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잘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잘 발굴할 수 있는 곳 바로 학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학교는 아동 청소년 복지의 시작점이다. 저는 이렇게 뭐 단연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효율적이고 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바로 학교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학교 내에서 복지가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낙인감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여건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아이가 발굴되어지면요.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 1학년 때 들어오면 중3 졸업할 때까지 최소 3년부터 6년까지는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사후 관리도 가능하고요. 또 초등학교 이후에 인근의 중학교에도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면요. 이후에도 어떻게 지내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구조, 바로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저는 계속해서 이제 교육적 관점,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 복지를 얘기할 때 교육계에서 바라보는, 교육계에서 바라보는 부분과 그다음에 복지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육계에서 바라보는 교육 복지와 복지계에서 바라보는 부분이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교육계에서 바라보는 거는 뭐야? 복지는 그냥 교육계 안에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교육적 관점에서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 내재돼 있어. 그러니까 교육만 잘하면 돼라고 그 교육계에 아주 뿌리를 내리신 분들은 굳이 복지하지 않아도 돼. 교육은 교육만 잘하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복지계에서는요, 이 사회복지에 대단히 많은 영역이 있는데 교육복지도 왜냐면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그 중에 교육복지 이렇게 하나의 영역이다라고 한 부분으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이 교육과 복지가 만나는 요 지점 있잖아요. 요 지점이 바로 교육복지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 그래서 교육복지적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 내에서 자꾸 소외가 발생되어지고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줘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가 통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여러분 빈곤의 사다리, 신분의 사다리 보면 낮은 신분에 있던 사람들도 높은 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교육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누구나 좋은 부모 만났기 때문에 나도 더 잘 살아 이게 아니라 각각의 능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기 역량대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사회 통합적 요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제는 독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복지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학생들이 어떤 교육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복지 서비스다. 그래서 복지 서비스예요. 복지 서비스.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누가 전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가 전담해야 된다라고 예전부터 강조해 왔었던 부분들인 거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교육복지 개념이죠. 이거는요. 펄만의 4P와 6P 이런 것들인데요. 이걸 제가 한번 용어로 한번 정의해 봤어요. 맞죠? 제가 정의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자, 학교사회복지의 정의를 얘기할 때 학교사회복지는 뭐냐? 그래서 첫 번째 어디에서 하느냐라고 할 때 대부분 학교에서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다가 학교 체계에서라는 용어를 썼어요. 왜 이렇게 썼냐 하면요. 여러분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또는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학교사회복지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체계와 연결되어져서 활동하고 있으면 저는 학교사회복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체계에서라고 하는 부분으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전문 능력을 갖춘, 그래서 요번에, 법이 통과되어져서 이제 국가 자격으로 바뀌었어요. 2018년 11월 23일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이 되어지면서 국가 자격으로 바뀌어졌죠. 그래서 이제 전문 능력을 갖춘, 그래서 국가 자격을 갖춘 학교 사회복지사가 이제 학교 사회복지사 이제는 가로를 떼려 그래요. 가로를 떼려 그래요. 이제 조만간 더. 그래서 지금은 학교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들도 사회복지사가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학교 사회복지사가 왜냐면 학교 사회복지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대상. 초기에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학생. 근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을 잘 돌보는 교사도 대단히 중요해요. 교사. 그래서 한 명의 교사가 마인드가 바뀌면요. 우리가 여러분 학생 한 명 바뀌면 그 다음에도 학생 또 바꾸려고 학생 바꾸려고 하지만 교사 한 명 바뀌어지게 되면요. 그 교사는 이후에 많은 학생들을 더욱더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사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학부모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초기에는 학생이지만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무슨 문제를 다루냐? 우리가 심리적인 문제만 다루냐? 사회적인 문제만 다루냐? 아니에요. 심리, 사회적 문제.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 문제, 사회적 문제. 그래서 여러분 인간 행동, 그 바로 심리이고요. 사회 환경, 이게 바로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배우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치료적인 접근만 하느냐? 바로 역기능적인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발하는 조건까지 본다라고 하는 건 이 말의 의미는 예방적인 것까지 우리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방적인 것까지 우리가 보겠다. 앞에는 뭐요? 치료적인 거에서부터 맞죠? 예방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확대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제공물은 뭘 제공하냐? 그래서 뭐요?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케이스워크 맞죠? 그다음에 뭐요? 우리가 다루는 그룹워크, 그다음에 CO 이 세 가지가 사회복지계의 중요한 3대 방법론이거든요. 개별적으로 만나서요. 케이스워크. 집단으로 같이 해요. 그룹워크. 지역사회를 변화시켜요. CO 맞죠? 그래서 지역사회 조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범위를 개인에서 집단으로 지역사회로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뭐요? 학생만 보는 게 아니라 뭐요? 교사, 뭐요? 학부모, 그다음 뭐요? 지역사회 이렇게 범위를 자꾸 넓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럼 단순히 그럼 복지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학교라고 하는 현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해 줘야 돼요. 맞죠? 여러분 군사회복지는 목적이 뭐예요? 군사력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고 거기에 군인들의 복지 증진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 줘야 돼요. 맞죠? 마지막에 과정은 뭐예요? 체계적인 과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체계적인 과정으로 제공하는 활동이다. 요렇게 학교사회복지를 제가 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대로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목적. 그래서 본연의 어떤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초창기 할 때는 복지만 해야 돼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있었어요. 저희도. 왜냐하면 사회복지하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현장에 들어가는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생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복지만으로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변화가 물론 있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의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맞물려서 가져야 돼요. 그렇죠? 제대로 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을 교육시켜주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학교사회복지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겠죠. 그래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듭시다. 부모가요 이혼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애가 하소연할 때도 없고 들어줄 어른이 없어서 혼자 끙끙거리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아이에게 계속 가서 넌 공부해야 돼 이거 한다고 여러분 이게 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들이 애를 방임하고 있어갖고 애가 제대로 밥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아이 보고 여러분들 얘 보고 공부하라 그러면 얘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의 효과를 최대화하려고 할 때 그거를 저해하는 요소들 맞죠? 그게 저해하는 요소들이 뭔지 학업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까 전에 같이 폭력의 문제냐 또는 방임의 문제냐 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요소들을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요것들은 이제 요즘 최근에 이걸 주로 위험 요소
우리가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 이걸 위험 요소인데요. 예전의 사회복지는 이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에 많은 것들을 초점을 줬어요. 근데 요즘 최근에 드는 것도 뭐냐면 보호를 할 수 있는 이 보호 요소를 증가시키는 것에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여건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어떤 애가 툭 때렸어요. 이때 툭 때렸을 때 이거 때리지 않는 이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줄이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을까요? 그거 어려워요. 근데 이게 간단한 이런 위험 상황이 놓였을 때 이 아이가 이걸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한 요소들이 되어지더라고요. 한 대 툭 맞아도 왜 그래? 이렇게 넘어갈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싸우자는 거지. 그리고 서로가 상호 폭력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2003년도에 미국에 한번 갔더니요. 아이들이 폭력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뭐냐면 아침에 왜 이렇게 폭력이 많은가 했더니 애들이 굶고 오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조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뭐예요? 누가 이렇게 뭐라 그래도 옛날에 배고플 때는 승질나니까 금방 싸울 수 있는 조건이었지만 지금 이제 배도 부르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이렇게 참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들이 서로 치고받을 수 있는 싸움의 요소를 줄이는 것 중요하지만 그런 위험이 닥쳤을 때도 서로 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또는 요소들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들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것들을 만드는 것들, 이것들이 바로 우리 학교사회복지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학생복지는 어떤 보호가 필요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호가 필요한,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그래서 이 보호가 필요한 대상, 그래서 예전에 사회복지는 주로 선별적 복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요보호,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이걸 교육계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취약계층 이렇게 주로 얘기하는데 주로 이쪽에다가 초점을 두고 우리가 서비스를 줬어요. 그런데 요거 확대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보편적 복지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선별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학생들에게서도 예전에는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보편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학생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모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모든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범위가 더 넓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도요? 교사도요. 또 누구도요? 그다음에 학부모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또 이제 다양한 지역 사회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학생부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확대해 주려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되니까 여기에 제일 많이 관련되는 게 사례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복지계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거고요. 이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내지는 지역사회 복지, 그렇죠? 지역사회 복지라고 하는 부분, 이게 특히 잘 말하자면 자원을 우리가 하는 것, 연계하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우리의 핫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하고 상담교사하고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저는 상담교사는 상담을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사례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 또는 부모들 또는 교사들에게 다양한 자원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양한 자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사례 관리와 연결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요소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요소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를 잘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학생 복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루어지는 것은 교사와 학부모와 지역사회까지 확대를 해나가는 것 중요하다. 저는 이런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려면 우리가 뭘 할까요? 그런 지역에 있는, 그래서 지역의 토대를 둬야 돼요. 사회복지사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자원을 연계.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떤 기관을 컨설팅을 가거나 이러면 자원 리스트를 가져와 봐라.
그래서 자원 리스트가 풍부하고 그리고 섬세하게 잘 돼 있는 기관이면 학교면 학교일수록 정말 연계들이 잘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이번 차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